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 니체입니다. 강용수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방향 잃은 삶을 위한 철학 나침반. 45만 독자가 선택한 강용수 박사의 철학 수업 완전판.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연주하는 삶을 위한 행진곡. 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 니체라는 제목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요새 이유 없는 불안, 이유 없는 절망감, 패배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하루하루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뭔가 절망적이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저 역시도 불안하지 않냐? 절망감은 없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라고 없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성격이 낙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하루 주어진 조건 안에서 크게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걸 깨달은 이후로는 그렇게 큰 불안감이나 절망을 생각하진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정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네,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 젊은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그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그들이란 표현은 좀 어색하네요. 우리는, 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도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다만 그 안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자, 오늘의 책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며 세상을 직시하며 사랑하는 법,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만나다. 1부. 나는 왜 괴로울까? 챕터 1.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후회. 염세주의라는 거짓 변명. 쇼펜하우어. 염세주의를 넘어 니체. 챕터 2. 불행과 고독. 고독. 외로움을 친구로 두어라. 쇼펜하우어. 고독 속의 환희. 니체. 지금 목차를 보다 보니까 각 챕터별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라고 할까요? 후회, 고독, 우울 이런 것들이 있고 쇼펜하우어는 우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니체는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각 키워드에 따라서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생각들을 쭉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장이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참 좋은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만 목차를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챕터 1은 후회였고요. 챕터 2는 고독. 챕터 3는 너무 지쳐버렸다. 우울. 챕터 4.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욕심과 허영. 욕심과 허영을 같이 두신 것 보니까 굉장히 적절한 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꼭 허영심이 뒤따라오더라고요.
2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챕터 5 당신이 밉다. 증오와 원한. 챕터 6 내가 틀렸을까? 진실과 주장. 챕터 7 가족, 낯설고 친밀한. 결혼. 챕터 8 우정에 대하여 우정과 사교. 3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챕터 9 운명에 대하여 운명. 챕터 10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 인식의 문제. 챕터 11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욕망. 챕터 12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할까? 긍정. 4부 나 자신을 바꾸는 법. 챕터 13 나는 누구인가? 본성과 성격. 챕터 14 몸의 재발견, 신체 대 정신. 챕터 15 나만의 색깔 찾기, 개성. 챕터 16 진정한 나를 만드는 법, 교양. 마지막으로 나가며 가장 깊은 절망에서 비로소 길이 보인다 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챕터를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챕터에 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골라볼까요? 후회, 고독, 우울, 그리고 욕심과 허영이었죠. 증오와 원한도 있고요. 진실과 주장, 결혼, 우정과 사교, 운명,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저는 요새 욕심과 허영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챕터 4를 한번 오늘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의 대중화로 인해서 허영심이 참 많이 부각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판단에 따르자면 허영심이 욕심을 불러오고 또 욕심이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만약에 허영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나도 저걸 갖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욕심이 생기는데 저는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편이지 제가 가지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선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를 좀 지켜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챕터 4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욕심과 허영. 쇼펜하우어. 타인에게 비친 나의 모습은 진실일까?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누구나 타인을 필요로 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려면 신뢰와 신용이 필요하며 나에 대한 타인의 견해는 간접적이라 해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인생의 자산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명예와 명성은 타인의 견해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다만 명예와 명성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누구나 명예, 즉 좋은 평판을 얻으려 노력한다.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지위를 얻는 것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그들 중 명성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네. 명성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 명성을 구분해서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참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네요.
명성을 얻는 기준. 우리 사회에서 명예는 대단히 귀중한 자산이지만 명성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중 하나다. 명성은 선택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와 명성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돈과 명성의 관계는 밀접해서 타인에게 호평을 받으면 자연히 재산이 늘어난다. 그렇다고 인생에서 높은 지위만을 욕망하는 것은 어리석다. 명예는 공직에 있다면 누구나 갖게 되는 보편적인 평판이다. 그러니 예외적으로 특출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명성은 예외적인 인물임을 보여준다. 모든 정치인이 명예는 있어도 명성을 갖기 어려운 것 또한 그런 이유에서다. 명예는 능동적인 성격을 띈다. 명예는 행위자의 말과 행동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타인의 행동이나 그가 당하는 일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네. 모든 정치인이 명예는 있어도 명성을 갖기 어려운 것 또한 그런 이유에서다. 참 정치라는 분야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살고 있던 시절의 정치 상황도 이런 생각을 갖게끔 했겠죠. 명예에 가해지는 외부의 공격에는 반박할 수 있으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명예 자체가 훼손되진 않는다. 타인의 견해에 의존하는 명예가 있다면 그것은 간접적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타인의 비난으로 자신의 명예에 손상이 갔다고 느낀다면 대개 명예를 되찾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비난을 의연히 무시할 것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해지지도 않은 상처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피로써 보복해 명예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은 어리석다. 명예회복을 하려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내가 떳떳하고 내가 당당하다면 굳이 명예회복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네요.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이라는 거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침묵이다. 명성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생겨나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 명예와 명성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서 딱 구분이 됩니다. 상대평가.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비교할 가치가 없으니 명성은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명성이 아니라 명성을 얻게 해주는 인간 자체의 가치가 값진 것이다. 이 부분도 너무 멋진 말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가슴과 위대한 두뇌는 행복을 이루는데 장점이 된다. 명성은 사물의 실체가 아니라 사물에 반사되는 빛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빛이 물체에 반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탁월함도 명성에 의해 비로소 그 자체에 대해 진정으로 확신을 갖는다 고 말한다. 명성이란 외부로부터의 징후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명성은 사물의 우연한 성질에 불과하며 사물의 반사광이다. 빛나는 것이 모두 값진 것은 아니듯 공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명성이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명성이 없는 공적도 많기 때문에
명성이 행복의 객관적인 지표도 아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공적에 맞는 명성을 누린다. 만약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어떨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독자적으로 살아간다. 남들이 보기에 별 가치가 없는 삶일지라도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두뇌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은 부차적이고 파생적이고 우연에 내맡겨진 것이라서 참된 본질과는 간접적으로만 관계를 맺을 뿐이다. 많은 경우 명성은 말뿐인 거짓 존경에 불과하다. 인간이 명성과 명예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허영심과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존감과 허영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명성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가치를 검증할 기회가 와서 그것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대체로 그런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지낸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한다. 광기의 허영심. 홉스는 모든 큰 기쁨과 모든 명랑함은 타인과 비교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고 말한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친 가치를 두며 자신도 언젠가 가장 큰 가치인 명성을 얻으리라는 단순한 희망으로 희생을 감수하기도 한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친 가치를 둔다. 이 부분은 그러네요. 좀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많아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것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욕망하는 것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수만 가지의 위험과 온갖 고초를 무릅쓰며 평생 쉼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목적은 대부분 타인의 견해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관직이나 칭호, 공훈은 물론 부와 학문, 예술조차 주로 그런 목적을 위해 추구된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평가에 노예가 되어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사후의 명성을 위해 평안, 부, 건강,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하기도 한다. 명예와 명성에 대한 이런 집착은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조종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구실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견해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 부분이 결론일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의 견해,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족하면 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의 옷차림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불쾌감을 주지만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패션 센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심지어 평가를 하거나 지적을 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 또한 그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삶을 스스로 살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의 것에 대해서 참견하는 사람은 나도 참견을 받고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죠. 내가 남을 신경 쓰는 게 참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평가에도 굉장히 날이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한 타인의 견해를 중요하게 여겨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 부차적인 타인의 견해를 자기 존재의 실질적인 한 부분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나 자신의 본질 자체보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본질의 영상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허영이라고 부른다. 네, 허영은 이 한자로 풀어보면은 허가 가짜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영은 뭐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허영은 탐욕과 마찬가지로 수단 때문에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다. 타인의 견해를 중요시해 끊임없이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런 노력이 무의미하고 실속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허영심은 부나 지위, 세력이나 권력으로 타인을 능가해 존경받으려는 마음이거나 같은 속물 가운데 걸출한 사람과 교제해 그의 후광을 즐기려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타인의 태도에 대한 이런 관심은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광기 또는 선천적인 광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행동을 할 때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견해에 늘 신경을 쓴다. 되짚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염려하고 불안을 느낀 것의 절반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염려하는 것은 남들의 시선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걸핏하면 상처받고 병적으로 민감한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뽐내고 뻐기는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허영과 허세의 밑바닥에도 그런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우려와 병적 집착이 없다면 사치가 지금의 10분의 1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허영심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기사도의 명예의 원칙은 신체적인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외부의 존경과 관심을 받으려는 점에서 매우 어리석다.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생존보다 타인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강요하는 일종의 광기다. 출세를 위해서는 명예가 꼭 필요하다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다. 결국 명예 자체보다는 명예가 주는 이점, 즉 물질적 부를 원한다는 점에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출세를 통해 얻으려는 높은 지위는 엄밀히 말하자면 허구적인 가치다. 타인의 평판으로 이루어진 명예, 명성, 지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망상이자 광기다. 사실 오늘날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은 드물다. 그럼에도 간혹 명예를 잃고 그 절망감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뉴스에서 다뤄주었던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렇네요. 본인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본인의 자존감 또한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예도 내 인생의 목적을 넘어설 만큼의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고는 할 수 없으며 나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 또한 없다. 이런 헛된 인식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을 찾고 명랑해질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오롯이 나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확고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행동도 자연스러워진다. 자, 마지막 부분이 정리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나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욕심 혹은 허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혹은 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내 행동도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에 만족했을 때 자신감 또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니체입니다. 니체는 어떻게 욕심과 허영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당신에게. 니체는 허영심이 영혼의 피부라고 말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허영심이 인간의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허영심이 없다면 인간의 정신은 얼마나 초라하겠는가. 인간의 정신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늘 새롭게 채워지며 모든 부류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백화점과 같다. 고 말한다. 와, 지금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니체가 살고 있던 시절에도 백화점이 있었나 봅니다. 계속 소개해 보겠습니다. 화폐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곳에서 모든 것을 찾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기를 원하며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다.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뒤 그에 대한 동의와 확증을 타인에게 요구한다. 인정받기의 양면성.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자 함은 곧 자신의 능력을 탁월하게 만들고 공적으로도 그렇게 보이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탁월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기를 갈망하면 그것을 허영심이라고 부른다. 반면 타인의 인정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자만심이라고 부른다. 사실 인간의 이런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자연스럽다. 니체에 따르면 타인의 좋은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 그렇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죠.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것 자체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 또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진다.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사이가 그렇듯 서로 호의적인 사람들은 서로에게 좋은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득이나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없이 사람들의 좋은 평가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허영심이다. 이웃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기쁨을 얻으려는 것이다. 허영심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니체는 허영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탁월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탁월하다고 느끼기를 원한다. 따라서 그는 자기 기만과 자기 계략의 수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와, 어떻게 이런 예리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결국 허영심이 가득 차 있는 분은 내 스스로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거죠. 허영심이 큰 사람은 타인의 권유에 의존하는 습관에 빠질 수 있다. 허영심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 하는 욕구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도록 현혹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의 권유에 의존하는 상황이 생겨난다. 아, 그렇죠. 그 상대방에게 권위라고 하면은 너무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새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구독자 수라든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구독자 수라든지 좋아요 버튼 이런 것들 의존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보면 저는 이렇게 꼭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말씀드려 본 적은 있나요? 제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오히려 좀 쑥스럽고, 그리고 제 스스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거 들었다라고 만족하실 만큼 제가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해서 감히 뭐 구독 눌러달라는 말씀, 그런 부탁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때 밀리지 않고 딱딱딱 월수금마다 밀리지 않고 잘 올리기만 하자. 그거라도 잘하자.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지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 허영심이 많아지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근데 남들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지금 잘하고 있는지조차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사람들이 질투심을 느껴 적대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받아들인다. 체벌과 보상, 비난과 칭찬은 허영심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가령 체벌과 보상을 통해 특정 행위를 하게 하는 가장 강한 동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동기부여를 고려할 때 인간의 이익을 위해 허영심은 필요하다. 허영심은 일종의 자기애다. 허영심은 은폐와 정직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허영심이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나쁜 인상을 아는 채 실망한다. 각자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상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아무 인상도 주지 못하는 꼴이 된다. 자신의 노력이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 여성들은 뛰어난 남성을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녀의 허영심은 그 남성이 남들 앞에서도 뛰어나 보이기를 원한다. 여성들의 허영심은 남성이 행복한 남편 그 이상이기를 요구한다. 결혼은 곧 허영심의 결과다. 허영심은 상대방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니체가 말을 하면 이 결혼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결혼율이 참 낮다고 지금 국가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뉴스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니체가 이런 말을 하면 결혼이 무서워서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허영심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쪽이 바로 자신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어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하게 하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니까 허영심 때문에 서로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고 얘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니까 서로 그냥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겠죠. 그 결과 결혼 생활의 반은 우스꽝스럽고 나머지 반은 황당무계한 장면들이 연출된다. 또한 건강할 때보다 병에 걸려 몸이 약해지면 평판과 칭찬에 민감해지고 허영심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병으로 인해 자신을 잃어가는 정도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즉 외부에서 자신을 되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허영심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잔돈으로 믿음을 구걸하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착각.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그에 따른 허영심과 명예욕이 생겨난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명예에 더 집착한다. 니체는 가장 상처받기 쉬우면서도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허영심이라고 말한다. 상처와 함께 자라난 허영심은 그 힘이 엄청나게 세진다. 약한 자들은 자신의 허영심을 명예욕으로 위장함으로써 강하다는 인상을 남기려 한다. 특히 친구와 적에게 자신의 허영심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허영심을 과시하는 경우, 특히나 어떤 사기꾼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허영심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허영심으로 인해 친구를 괴롭히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심지어 적의 가치를 과장하기도 한다. 싸워 이겨야 할 상대에게 패했는데도 너무도 훌륭한 적과 싸웠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며 자부심을 갖는다. 이 부분에서는 젖잘싸라는 줄임말이 생각이 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싸움에서 승리할 가망이 없거나 패배가 분명한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방법에 사람들이 감탄하기를 바란다. 허영심은 떼어놓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자 그림자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칭찬받고 동의를 얻으려는 데에서 허영심이 나오며 그것은 나중에 도덕적인 행위로 바뀐다. 작은 허영심의 만족은 누구나 원한다. 성직자도 동시대인의 박수갈채에 초연한 사람도 작은 허영심의 만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허영심은 자기 보존을 위한 최강의 수단이다. 그러나 그 허영심은 개인이 영리해질수록 더 커질 것이다. 힘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이 힘 자체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허영심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내가 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면 허영심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허영심이 너무 커지기 마련이고 커졌을 때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 부분은 참 멋진 말이네요. 힘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이 힘 자체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쟁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병사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단 이 병사들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쉽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올바른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뭔가 허영심이 양날의 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허영심. 때로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힘 있는 자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자신의 힘에 대한 신뢰를 키우려 한다. 그 앞에서 두려움에 굴복당한 자들도 힘 있는 자에게 인정받는 만큼 자신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 자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영심은 가장 쇠약한 형태의 소량으로 만들어진 허영심일 뿐이다. 니체는 철학자와 신학자에 의해 인간이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라는 허영심을 갖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인간의 지위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철학자와 신학자가 가졌던 허영심과 오만 대신에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유사하며 정신은 교활함의 결과일 뿐 진화나 창조의 궁극적인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을 더 이상 정신과 신성으로 소급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불멸의 영혼으로서 서로 동등할 뿐만 아니라 개별자의 구원이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에서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허영심에 아첨한다. 좀 약간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허영심에 아첨한다. 자, 이 부분은 니체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니체는 또 유명한 말을 많이 했죠. 신은 죽었다. 그것 또한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단 다양한 해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교 얘기가 나오면 좀 민감해지죠. 온갖 실패자, 찌꺼기와 쓰레기를 설득한 영원한 구원은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기주의의 논리다. 세계의 희극 배우인 인간은 자신을 세계 존재 전체의 목적으로 여긴다. 허영심 많은 피조물의 정신적 상상력을 발휘해 우리 인간은 적어도 이 허영심에 서 있어서만은 비교할 수 없고 경탄할 만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숲속의 개미들이 자신들이 곧 숲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도라고 상상하는 것과 같다. 참, 인간을 개미에 비유해버리니까 결국 보잘것없다. 너무 지나친 허영이다 라고 비꼬는 것 같습니다. 자, 욕심과 허영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니체는 저에게는 좀 어려운 철학자이긴 합니다. 니체의 표현 방법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저는 좀 어렵네요. 오히려 쇼펜하우어의 이 생각과 표현 방법들이 저에게는 좀 이해가 잘 되는 편인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살지는 않아야 한다. 결국엔 나 자신에 집중했을 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네요. 요즘에 불안감과 또 절망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깨달음을 주고 방향을 잡아줬던 오늘의 책 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 니체, 이 두 분의 생각이 가득 담긴 오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제 발음이
제 발음이 건강하지 못하네요.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